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는 LG와 한화의 한국 시리즈 5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화는 문동주를 선발로 세웠고 한국 시리즈 우승 확정을 노리는 LG는 톨러스트가 선발 마운드에 나섰습니다. 1차전 이후 닷새 만에 리턴 매치자 LG의 승리로 끝난다면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한국 시리즈 5차전은 현재 6회 초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한화는 5번째 투수를 투입하면서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요. 하지만 LG가 2대1로 1점 차 리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KCC의 허웅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KBL은 기자단 투표 결과 허웅이 총 111표 가운데 58표를 획득해 22표를 얻은 LG 마레이를 36표 차로 제치고 1라운드 MVP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프로축구 지베지다의 측면 수비수 서령우가 보이보디나와의 리그 경기에서 시즌 4번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2대3으로 역전패해 개막 12경기 만에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편 공격수 조규성과 수비수 이한범이 나란히 선발로 출전한 덴마크 리그 미트윌라는 실케보르러의 덴마크컵 16강전에서 4대0으로 승리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남자 탁구 간판 장우진이 월드 테이블 테니스 시리즈 상위급 대회인 챔피언스 몽펠레이에서 타이완의 에이스 린 윈루를 3대2로 이기고 8강에 올랐습니다. LPGA 투어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 최혜진이 이틀 연속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최혜진은 2라운드 중간 합계 14언더파를 기록해 2위 그룹과의 격차를 5타 차로 벌리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탈리아 축구명가 유벤투스가 새로운 사령탑으로 수비수 김민재와 함께 나폴리의 우승을 지휘했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K리그2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한 시즌 만에 K리그1 승격을 확정했다는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프로축구 인천이 K리그2 우승을 3경기를 남겨놓고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난 시즌 이제 팬들의 눈물 속에서 K리그1 최하위로 다이렉트 강등을 당했던 인천이 1년 만에 다시 K리그1 무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내노라는 기업 구단들, 수원 삼성이라든가 부산 아이파크, 전남 드래곤즈 이런 구단들도 지금 K리그2로 내려가서는 굉장히 고전하면서 좀 다이렉트 승격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인천은 시민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좀 팀이 강한 응징력, 거기다가 이제 윤정환 감독의 지도력이 빛을 발하면서 바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시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선두를 지켰어요. 일단 개막전부터 수원 삼성과 양강 체제를 이룰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의외로 인천이 초반부터 좀 치고 나가는 형국이 됐고요. 진짜 초반부터 한 시즌 내내 거의 기복 없이 선두를 유지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고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주전급 선수 대부분을 지켰고 또 이게 일본에서 승격 경험이 있는 윤정환 감독을 데려오면서 한 시즌 만에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했는데요. 그 의지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지점은 윤정환 감독의 지도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절대적인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다우 기자가 얘기한 대로 과거 일본 2부 리그 사간도스를 이제 일부러 승격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승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지난 시즌에는 K리그 1 강원 FC가 준우승을 차지하는 또 돌풍을 일으키면서 K리그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코칭 스태프를 구축하는데 그런 코치들도 모두 K리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선택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잘 적중했고, 무엇보다 이제 전술이라든가 조합적인 부분이 초반에 세팅이 된 뒤에는 일관성 있게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위 수원 삼성과의 격차가 두드러진 부분인데, 수원은 현재까지도 수비를 비롯한 조합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윤정환 감독의 그런 일관성, 과감함 이런 것들이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직 그 K리그2 경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승격을 했지만 그 기쁨은 짧습니다. 또 이제 다음 시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일단 윤정환 감독과의 이제 계약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환 감독이 이 시즌을 앞두고 인천과 단기 계약을 맺어서 이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윤정환 감독과 함께 하고 싶을 텐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계약 조건 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늘 윤정환 감독이 이제 승격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거치는 에이전트한테 일임을 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 장기적으로 스쿼드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청사진이 좀 있어야 본인도 좀 인천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이 어느 정도로 이 윤정환 감독의 생각에 맞춰줄 수 있을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얼핏 생각하면은 당연히 재계약을 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큰 성과를 거뒀으니까요. 근데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윤정환 감독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면에서 윤정환 감독이 계약 관계에서 절대적인 갑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팬들이나 혹은 이제 구단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이 팀을 승격을 이끈 감독인데 재계약이 안 돼가지고 팀을 떠나는 상황이라는 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요소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윤정환 감독이 지금 K리그2에서 팀을 이끌었지만은 K리그1에서도 상위권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인천도 워낙 급하다 보니까 윤정환 감독의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계약을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또 상향된 조건이 필요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정다우 기자가 오늘 윤정환 감독이 얘기했다고 하는 그 부분, 구단이 이제 팀을 앞으로 이제 스쿼드를 꾸려나가고 그런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에게 얼마나 권한을 줄 것이며,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삐걱거린다 이러면 윤정환 감독이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팀들도 눈독을 들이는 팀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윤정환 감독이 2년 연속 굵직한 성과를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일부 K리그 1 팀에서도 이제 공석이 되기 때문에 감독을 좀 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윤정환 감독 정도면 뭐 나도 다른 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협상에서도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천은 다이렉트 승격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팀들의 승격 경쟁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K리그2는 이제 1위는 우승을 통해 가지고 다이렉트 승격을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이제 2위 그리고 3, 4, 5위 팀들이 펼치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가지고 두 개 팀이 K리그1 이제 11위, 12팀하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2위 수원 삼성은 이제 우승은 날아갔지만 이제 3위 부천에게 승점 7점 차로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2위가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변성환 감독과 구단은 이제 K리그 1 이제 11위 팀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 대한 준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3, 4, 5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데요. 현재 부천, 전남, 서울이랜드가 3, 4, 5위에 포진해 있지만 아직 6위 성남, 7위 부산도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3경기 결과를 봐야 K리그2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 최종 윤곽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지금 K리그2 상위권 경쟁 구도 승점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수원 삼성이 67점으로 2위입니다. 네. 2위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로 직행을 하는 순입니다. 3위 부천이 60점이고요. 4위 전남이 59점입니다. 5위 서울 이랜드가 58점. 부천, 전남, 서울 이랜드가 1점씩 붙어 있고요. 5위 자리를 노리는 성남이 55점. 부산이 7위 54점인데요. 이 두 팀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희망을 가질만 한 것 같고요. 네. 8위 김포는 51점입니다. 김포는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K리그2 남은 경기 수가 3경기인가요? 네, 3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뭐 이번 주말부터 역시 이제 승격을 위한 희망을 잡기 위한 경쟁들이 튀기는 승부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11월 1일 토요일에는 4경기가 열립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충북 청주가 맞대결 펼치고요. 그리고 창원 축구센터에서는 경남과 서울 이랜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부천과 안산, 김포 설토 축구장에서는 김포와 화성이 만납니다. 12월 2일 일요일에는 3경기가 열리는데요.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전남과 성남, 인천 축구 전용구장에서 인천과 부산, 그리고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충남 아산과 천안이 격돌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있을 경기들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경기는 뭐 승격이 걸려 있는 팀들의 경기겠죠. 네. 전남 성남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남이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랜드를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이제 서울 이랜드 결과에 따라서 서울 이랜드가 4위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여서 전남도 사실은 지금 3위까지는 좀 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3위와 4위는 또 천지 차이인 게 4위는 5위와 플레이오프를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3위는 이 두 팀 중에 승자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한 경기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위, 4위 싸움도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짜 이제 정말 굉장히 혈투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K리그 1 파이널 그룹 B조의 강등 경쟁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광주가 지난 주말 안양을 잡으면서 승점 45점까지 치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한숨을 쉬게 됐고 그리고 8위 안양이 42점, 9위 울산이 41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등존이라고 할 수 있는 10위부터 12위까지 성적은 10위 수원FC가 38점, 11위 제주가 35점, 그리고 12위 대구는 28점으로 11위 제주와의 승점차가 한때 5점까지 좁혀졌었는데 지금 다시 7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자, K리그2는 아까 3경기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K리그1은 4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4경기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아직까지 잔류를 확정한 팀은 없습니다. 일단 뭐 광주가 잔류가 유력하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고요. 뭐 안양부터 울산 이 두 팀은 아직 승강 플레이오프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수원 FC 목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는 9위까지는 올라가는 게 목표일 텐데요. 사실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맞는 것 같고 당장 주말에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번 라운드가 이 강등 구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구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위라도 올라서 다이렉트는 피해야 된다라는 게 대구의 지상 목표일 것 같은데 7점 차 4경기 남았고 근데 흐름을 보자면은 희망을 아직 버릴 땐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의 맞대결 상대가 수원 FC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은 뭐 10위, 11위를 단숨에 또 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구 입장에서 좀 자신감을 가져볼 만한 것이 올 시즌 수원 FC를 상대로는 2승 1패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고요. 거기다가 최근 7경기에서 무려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세징야의 어떤 기량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안고 수원 FC를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광주가 45점인데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점수죠. 일단 이번 라운드에 혹시라도 패배하고 수원 FC가 승리할 경우에는 두 팀이 또 이제 4점 차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또 남은 3경기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광주는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일단 한 팀 정도가 확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구도가 굉장히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잔류한 팀들은 조금 이제 또 여유롭게 운영을 하고 힘을 빼거나 또 광주는 그리고 코리아컵
네. 결승에 올라가서 이제 그 경기를 대비하는 이제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팀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이쯤 되면은 굉장히 피 말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양의 외국인 공격수 못다와 관련해서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눈물까지 보였더라고요. 네, 이제 구단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광주 원정 경기에서 안양이 0대1로 패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안양이 그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동점 기회가 있었는데 키커로 나서 모타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넘어가면서 그대로 실패했고 0대1로 패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타 선수를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구단 공식 계정이라든가 선수 개인의 SNS에 이제 좀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후에 그거를 확인한 모타 선수가 이제 동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제 좀 보는 팬들을 마음 아프게 했는데 아무리 이걸 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좀 가계정 뒤에 숨어가지고 하고 있는 폭력적인 이런 언어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는 프로축구 선수협의회에서 모타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문도 밝혔습니다. 네. 아 진짜 아무리 왜곡된 애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곡된 팬심이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선수를 상대로 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앞으로는 절대 금지하고 또 나름의 대책도 협회나 선수협 측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는 법률적인 어떤 근거에 토대로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들어가지고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이런 쇼츠에 대해 가지고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네. 선수들에 대한 이런 과도한 비난도 좀 같이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이널 A 쪽에서는 어떤 경기들이 37라운드로 치러질지 궁금한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축구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가 승리하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 짓고 한화가 이기면 잠실로 승부를 끌고 갈 수가 있는데요. LG 대 한화의 대결 현재 6회 말 한화의 공격이 막 끝났습니다. 이제 7회 초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6회 초 공격에서 LG가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점수는 3대1, 2점 차로 벌려진 상황입니다. 자, 프로야구는 한 시즌 막바지까지 와 있습니다. 축구는 일정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K리그 1 파이널 A 상위 6개 팀에서는 남은 일정의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 파이널 A 그룹에서는 이제 준우승을 누가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김천과 대전 하나시티즌이 58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요. 김천이 준우승하는 걸 보고만 있는 거는 자존심이 꽤 그렇죠. 상하는 결과일 겁니다. 김천이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면서 3위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9기 이동경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전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이 조금 빠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대전은 최근 굉장히 흐름이 좋고 상승세라 좀 준우승을 노릴만 하고요. 사실 준우승이랑 3위는 되게 어감이 다르잖아요. 네. 느끼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전은 굉장히 많이 욕심을 낼 것 같고 포항이 51점, 서울이 48점. 4위 싸움을 하게 되고요. 강원은 이제 44점으로 조금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또 중요한 경기들이 있고요. 대전, 서울, 강원, 전북, 김천, 포항의 맞대결을 벌입니다. 네. 자, 대전 대 서울, 강원 대 전북, 김천 대 포항 토요일 날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어떤 경기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가시나요? 역시 대전과 서울의 경기에 눈길이 쏠립니다. 지금 3위와 5위의 대결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준우승 외에도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AFC 챔피언스리그 클럽 대항전 출전권을 누가 확보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변수는 더블에 도전하고 있는 전북인데 만일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코리아컵 결승에서 승리하고 2개의 트로피를 모두 든다. 이렇게 되면은 K리그는 최대 5위까지 ACL 출전권 경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 전북과 왜냐하면 김천이 지금 군팀이기 때문에
AF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천이 2위나 3위를 차지해도 다른 팀들이 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울이 지난 주말에 강원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챙긴 게 그래서 의미가 큰데 지금 대전은 이제 김천을 밀어내고 2위로 가기 위한 승점 3점이 필요하고 서울은 5위도 좋지만은 4위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ACL 엘리트에 출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순위를 올리기 위한 승점 3점 그 간절함이 일단 가장 크게 충돌할 것 같고 김천과 포항의 대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포항도 지금 흐름을 또 바꿔야 됩니다. 최근 리그하고 ACL2에서 또 연달아 패했기 때문에 네. 좋지 않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데 이 박태하 감독이 김천을 상대로 아직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포항 감독 부임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황선홍 감독하고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에 재계약 발표를 했고요. 사실 뭐 대전이 황선홍 감독과 계약을 새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몇 달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 이제 분위기가 확 살아나면서 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사실 지난해 이제 대전 지휘봉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황선홍 감독이 23세 대표팀을 이끌고 갔다가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을 하는 이제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서 대전 팬들조차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해 팀의 잔류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는 창단 후 첫 파이널 A 진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준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 또 최근에는 또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고 또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전도 이제 황선홍 감독과 장기 계약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음 시즌 아시아 무대까지 노리겠다라는 계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득점왕 경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수원FC의 사박 선수인데요. 16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포항의 이호재, 전북의 전진우 선수가 15골로 쫓고 있습니다. 대전의 주민규, 전북의 콤파뇨, 안양의 못다, 울산의 이동경 선수가 14골 그리고 13골로 그 다음 랭킹이 포진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콤파뇨 선수는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즌을 일찍 마감하게 되면서 이 경쟁에서는 이탈한 상황이고 그게 되면은 이제 사박, 이호재, 전진우, 주민규, 못다, 이동경 선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득점왕 경쟁에 남은 3경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축구계의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2026 시즌 내년부터 K리그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없어진다면서요? 네, K리그가 전격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빗장을 열었습니다. 네. 다음 해부터는 외국인 선수는 무제한으로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K리그 1은 5명 출전 가능하고요. K리그 2는 4명 출전 가능합니다. 네. 뭐 어느 정도는 예고된 변화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근데 일단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어떤 큰 이유가 있을까요? 네, K리그는 그동안 이제 자국 선수의 성장을 돕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외국인 선수의 보유 한도는 점진적으로 늘려왔었고요. 지난 시즌까지는 6명 보유의 K리그 1이 이제 4명 출전이 가능했고 K리그 2는 5명 보유의 4명 출전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일단은 보유 한도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배경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주변 국가들의 환경 변화 J리그 같은 경우 이미 수년 전에 보유 한도를 철폐시켰거든요. 그리고 AFC 챔피언스 리그를 둘러싸는 이제 각 국가들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기용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거기다가 동남아 쪽에 있는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 이런 국가들까지도 지금 외국인 선수를 엄청나게 기용하면서 이 클럽 대항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K리그가 이 흐름에서 우리가 밀려날 수가 있다. 네. 실질적으로 지난 시즌 AF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는 16강에 광주만 유일하게 진출하다 보니까 그런 위기감이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국가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AF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의 경쟁력 도모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철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뭐 그 전에 안 했던 거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국내 선수가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네. 목소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팀이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K리그2에 3팀이 더 들어와서 17팀이 되고요. K리그 12팀도 있고 거의 이제 30팀이 되고 팀이 아마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 선수가 이제 내년이면 아마 이제 1,000명 이상 돌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충분히 설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조금 더 팀마다의 좀 색깔을 존중해주자. 네. 라는 의견도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획일화된 모습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이 쿼터를 연다 그래서 모든 팀이 다 10명씩 영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B클럽, 상위 클럽들은 조금 더 외국인 선수를 경쟁력을 갖추고, 여건이 안 되는 팀들은 또 나름대로 그냥 그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조금 자유로운 경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결국은 이제 시장의 선택에 맡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국 선수에 대한 보호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이제 리그 자체의 퀄리티라든가 품질을 이제 상승시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이게 드라마틱하게 외국인 선수가 확대되는 현상으로는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AF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할 거고, 혹은 좀 생각보다는 영입했는데 기량이 받쳐주지 않는데 계약 기간이 오래 남았다. 그럼 이제 그 선수를 대체하기 위한 선수 영입은 조금 더 이제 커터 제한 없이 편하게 되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J1 리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를 8명 보유하는 팀도 있지만 1명 보유하는 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개 팀을 제가 최근에 현황을 보니까 평균 한 5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보유 제한을 철폐했다고 해서 그게 뭐 무더기로 외국인 선수를 10명 데려온다, 15명을 데려온다, 이거는 K리그가 갖고 있는 재정적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간의 상승은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선수들도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 선수로서의 경쟁력을 개발하고 좀 더 강해진다는 건 좋은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이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나진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구단마다의 재정 상황이 각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생각해볼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어느새 다시 축구대표팀 경기 일정이 다가옵니다. 금세 또 11월이네요. 자, 이번엔 조규성 선수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홍명보 감독이 직접 덴마크로 날아가서 조규성 선수의 모습을 지켜봤고요. 사실 조규성 선수는 지난 10월에도 선발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아직은 조금 더 몸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뭐 배제한 건 아니고 선수 배려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에 볼리비아 가나전을 치르는데, 이 조규성 선수의 선발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네. 오연규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원톱 자원을 굉장히 다채롭게 꾸릴 수 있는 이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우정, 정다워 기자, 오늘도 역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